안녕하세요. 사사히 사람 사는 이야기 사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사연입니다.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는 말이 있죠. 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다 바치며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잘해주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는 것 같네요. 영화나 드라마처럼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현실에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좋은 사람만 있지는 않죠. 똑똑한 사람, 멍청한 사람, 순수한 사람, 영악한 사람, 혹은 나쁜 사람, 착한 사람이 섞여 사는 곳이 바로 사람 사는 세상인 듯 하네요.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도 미숙하거나 실수를 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실수가 도를 넘어서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그것은 서로 다름의 문제라기보다는 본성이나 됨됨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36살의 평범한 회사원 이동우라고 합니다. 저에겐 여동생이 하나 있죠. 제 여동생의 소개로 만나게 된 여자가 있었네요. 그렇지만 그녀와 신혼여행 이후 바로 이혼을 했으니 결혼 생활을 한 적은 없는 억울한 결혼을 했던 것이죠. 그녀는 제 여동생보다 3살 어린 후배였는데 저랑은 7살이나 차이 났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은 것이 그녀에게는 큰 무기였던 걸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는 조금 영악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첫 만남 당시 전 그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고 말았죠. 이미 나이를 알고 있었지만 전 그녀를 처음 볼 때부터 저 여자는 나랑 결혼할 여자라는 것을 느꼈고 적극적으로 제 마음을 표현했네요. 그래서인지 소개팅한 지 일주일 만에 우리는 초고속으로 다정다감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연애 초반 저는 물론이고 그녀도 저를 많이 좋아했네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만났죠. 하지만 웬일인지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부터 그녀가 토라지는 일이 점점 잦아지더군요. 연애하면서 그녀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됐는데 액세서리나 보석류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게 된 저는 그녀가 토라질 때마다 블링블링한 액세서리를 선물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기분을 풀곤 했죠. 그런데 이것도 오래 못 가더군요. 어느 날 전화 통화를 하다가 토라진 그녀를 위해 알록달록한 작은 보석이 잔잔하게 박힌 팔찌를 사서 그녀에게 선물해줬죠. 그런데 그 팔찌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녀의 기분이 풀어지지 않더군요. 저는 최선을 다해 그녀의 비위를 맞췄고 선물한 팔찌를 채워주며 그녀를 띄워줬습니다. 야, 우리 나은이 미모에 팔찌가 죽는다 죽어. 우리 나은이는 어쩜 이렇게 이뻐?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토라진 채 말하더군요. 이 팔찌 너무 촌스러워. 왜? 우리 귀여운 나은이한텐 완전 잘 어울리는데. 귀엽다고 좀 하지 마. 동생 취급받는 것 같아서 싫다고 했잖아. 아뿔싸. 기분을 풀어주려다가 또 실수를 했더군요. 평소 그녀는 제가 귀엽다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무의식적으로 또 실수를 했네요. 맞다. 오빠가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우리 나은이 어떻게 해야 기분이 풀어질까? 이 팔찌 말고 다른 걸로 사죠. 그날 결국 그녀가 원하는 대로 고급스러워 보이는 은은한 팔찌를 사는 것으로 그날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녀가 꼭 액세서리를 받아야만 기분을 푸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와의 데이트를 위해 그녀를 데리러 가던 중 생각보다 차가 밀려서 약 20분 정도 늦게 도착한 일이 있었죠. 전 그녀에게 생각보다 늦을 것 같으니 집에서 기다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지 20분의 시간이 지나서야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죠. 차에 타는 그녀는 이미 잔뜩 성이 난 상태더군요. 그런 그녀에게 전 미리 준비해뒀던 꽃다발을 짠 하고 내밀었죠. 미안, 오빠가 좀 늦었지? 생각보다 차가 막히는 바람에 그랬어. 그래도 오빠가 우리 나은이 주려고 꽃도 사왔으니까 기분 풀어? 전 화가 난 그녀에게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썼습니다. 다행히 미리 사간 꽃다발이 기분을 풀어줬는지 그녀의 화가 조금은 누그러진 듯 했죠. 칫! 다음부터 데이트 시간에 늦기만 해봐. 어린 그녀와의 연애 과정은 눈치가 없던 저에겐 다소 벅차기도 했지만 전 그녀를 무척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녀와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애를 썼네요. 하지만 연애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았을 때 그녀가 저에게 갑자기 이별을 통보하더군요. 우린 안 맞는 것 같아. 긴 말 안 할게.
더는 안 되겠어. 이만 헤어지자. 그녀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도 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죠. 전 그녀를 너무 사랑했고 그런 그녀와 꼭 결혼을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녀를 머릿속에 떠올리기라도 하면 전 심장이 떨려올 만큼 항상 설레었고 그 생각만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매몰차게 떠나간 후에도 전 그녀에게 종종 연락을 했고 집 앞으로 찾아가 보기도 했죠. 그녀가 만나주지 않을 때는 동생에게 부탁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만나기도 했습니다. 여동생을 통해 그녀를 수소문하거나 동생의 친구의 친구를 건너서라도 만나거나 연락을 시도하면서 9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전 그녀에게 미친놈처럼 매달렸죠.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긴 애원 끝에 결국 그녀와 저는 다시 재회할 수 있었고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했죠. 이제부터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이 여자를 놓칠 순 없었기에 전 온 마음을 다 바쳐 정성을 다해가며 사랑하는 그녀에게 잘해줬네요. 데이트를 할 때면 미리 분위기 좋은 장소를 알아보고 사전 답사를 하기도 하고 그녀와의 커플 사진을 잘 찍어보려고 인터넷 사진 강의를 들으며 나름대로 사진 공부하기도 했고요. 패션 센스가 있는 남자가 좋다는 그녀의 말에 전문가로부터 저에게 어울리는 패션에 대한 조언을 받으면서까지 비싼 옷들을 사입고 그녀 앞에 멋있게 보이려고 온갖 정성을 다했네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우리는 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집을 구할 때 저희 부모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네요. 자랑은 아니지만 전 그동안 돈을 모으려 큰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연애하고 매달리는 기간에 돈도 많이 쓰기도 했고 평소 부모님이 결혼 자금은 대주신다고 했었기에 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별로 하지는 않았네요. 하지만 그녀는 그런 저에게 매우 실망하고 말았죠. 오빠 나이가 30대 중반이야. 8년 동안 사회생활을 했는데 오빠가 갖고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돼? 나은아, 미안해. 오빠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 그래도 부모님 도움이랑 대출 받으면 괜찮은 아파트 전세는 구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잖아. 이제부터 잘 모을게. 화내지 마. 그리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우리는 혼인신고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집을 무사히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저에게 실망한 듯한 모습이 남아 있었죠. 전세나 대출 이런 부분보다 제 돈 한 푼 없이 오직 부모님의 지원과 대출만으로 집을 구하는 저의 모습을 그녀는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잘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저는 그녀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고 굳건하게 다져주고자 평생 기억에 남을 그런 멋진 프로포즈를 해주기로 마음먹었죠. 친구들과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퇴근길 그녀의 회사 앞에서 나은아, 평생 너만을 사랑한다. 우리 결혼하지 않을래? 라고 큼지막하게 쓰여진 현수막을 배경으로 꽃다발과 반지를 주며 프로포즈를 하는 이벤트를 하기로 했죠. 준비하는 동안 어찌나 설레이던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네요. 마침내 그날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그녀의 회사 앞에서 대기하던 저는 그녀가 나타나자마자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말했죠. 김나은, 사랑한다! 나랑 결혼해줘! 제 친구들은 환호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회사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건물 보안 직원이 저희에게 다가오더군요. 여기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철수해주세요. 저는 잠깐이면 된다고 사정사정했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녀는 무척 당황했는지 제 팔을 잡아당기더니 당장 따라오라는 사인을 주며 저를 끌고 갔죠. 인적이 뜸한 곳까지 걸음을 옮기고 나서야 그녀는 저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여기 내 회사야. 나 창피해서 회사 어떻게 다니라고 이런 짓을 해. 아니, 나는 멋있게 프로포즈하고 싶어서. 재수씨, 동우도 잘해보려고 한 건데 기분 푸세요. 죄송해요. 이벤트를 함께 준비한 친구 녀석들까지 나서 그녀에게 사과했죠. 그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네, 괜히 이런 모습 보여서 죄송해요 하며 받아주더군요. 그날 프로포즈는 망쳤지만 수고한 친구들과 그녀와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우리의 이벤트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프로포즈에다가 그동안 쌓여왔던 저에 대한 불만까지 더해진 그녀는 그때부터 절 무시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죠. 참나, 어떻게 직장을 4년 동안 다닌 나보다 가진 돈이 없는 거야? 오빠는 진짜 현실 감각 제로야. 미주 언니는 똑똑한데 오빠는 왜 그래 진짜?
솔직히 이런 말은 좀 제 자존심을 상하게 하긴 했죠. 그래도 결혼식장,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신혼여행 비용까지 모두 제가 냈는데도 말이죠. 그래도 전 결혼하면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겼네요. 그렇게 또 한 차례 고비를 겨우 넘기고 결혼 준비가 차츰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그녀가 회사에서 일하던 중 실수로 팔뚝 부위에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심한 화상은 아니었지만 드레스로 가릴 수 없는 부위인데다가 엄지손톱 크기 정도의 물집이 생겼기 때문에 그녀는 많이 속상해 하더군요. 흉터 생기면 어쩌지? 팔뚝이라서 가릴 수도 없단 말이야. 괜찮을 거야. 아직 한 달 남았잖아. 흉터 남아도 요즘은 화장으로 가릴 수 있다며. 제 대답에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죠. 순간적으로 아, 또 내가 뭘 잘못했구나를 깨달은 저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TV랑 세탁기는 언제 도착한대? 몰라. 나중에 통화해. 갑자기 전화를 끊은 그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 그녀는 제가 그녀가 다친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해 기분이 상했더군요. 9개월 동안 그렇게 매달리더니 이젠 다 잡은 물고기라 이거지? 라며 화를 내더군요. 결국 그녀는 결혼식 한 달 전에 이 결혼을 취소하자고 저에게 통보하고 말았습니다. 전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울고 불며 그녀에게 다시 매달리기 시작했네요. 나은아, 이건 아니야. 내가 다 잘못했어. 난 너 없이는 안 되는 거 잘 알잖아. 앞으로 내가 더 잘할 테니까 부탁이야. 하지만 그녀는 제 애원에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죠. 그러자 이번엔 양가 부모님들까지 합세하셨습니다. 도대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결혼을 왜 취소하냐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그녀를 뜯어 말렸죠. 특히 장인어른이 그녀를 크게 나무라셨다 합니다. 이미 주변에 다 알리고 청첩장까지도 보낸 마당에 부모님들 체면은 생각도 안 하고 제멋대로 군다고 말이죠. 그렇게 양가 부모님까지 저희의 결혼을 어떻게든 성사시키려 애써주신 덕에 그녀와 저는 예정대로 결혼하게 되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오전 예식이라서 신부는 이른 시간부터 메이크업을 받으러 가야 했죠. 그런데 앞불싸 중요한 결혼식 당일에 제가 그만 늦잠을 잤네요. 제가 그녀를 데리러 가기로 했었는데 시간상 그녀의 집에 들르지 않고 바로 간다면 약속 시간에 늦지 않을 수 있었죠. 그래서 전 그녀에게 미안하지만 택시를 타고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물론 엄청 사죄를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때부터 그녀는 기분이 상했는지 조금씩 저와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듯 했네요. 나중에 메이크업샵에서 만난 그녀의 기분은 이미 매우 좋지 않아 보였죠. 전 그런 그녀에게 나은아, 오빠가 잘못했어. 그래도 의미 있는 결혼식 날인데 우리 나은이 웃어야지, 응? 전 그렇게 한참을 그녀의 비위를 맞춰가며 달랬네요. 그렇게 조금씩 그녀의 기분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부 준비는 오래 걸리지만 신랑 준비는 오래 걸리지 않더군요. 전 신부가 치장하는 동안 한참을 멍하니 기다리고 있어야 했죠. 그러던 차에 갑자기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우야, 오늘 매려고 한 넥타이 아랫부분이 터졌는데 예식장 근처에 넥타이 살 만한 곳이 있냐? 아버지 전화에 마침 심심했던 저는 제가 사두겠다고 그냥 오시라 했죠. 그리고 신부에게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저에게 짜증난다는 듯 말하더군요. 오빠 지금 어딜 간다고 그래? 미주 언니도 있잖아. 오빠가 꼭 가야 해? 마침 아내의 메이크업을 해주시던 원장님께서 30분 정도는 괜찮다고 하셨고 전 그녀에게 금방 다녀오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나왔죠. 그런데 30분 정도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넥타이 고르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군요. 결국 신부가 화난 듯한 음성으로 전화를 했네요. 언제 올 거냐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이나 알아? 오빠 메이크업하고 머리 해야 할 거 아니야. 당장 와. 그렇게 신부는 결혼식 당일에만 저에게 3번을 화냈습니다. 다급하게 돌아온 저는 다행히 메이크업을 무사히 받고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하루 종일 짜증만 내다 보니 썩 좋지 않은 기분으로 결혼식을 올렸고 우리는 그렇게 좋지 않은 기분으로 신혼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저는 예식장에서 공항으로 이동할 때부터 비행기 안에서도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최대한 애를 썼죠. 나은아, 기분 풀어라. 우리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즐겁게 여행 다녀와야지. 저의 애교 섞인 말에도 아내는 계속 이어폰만 끼고 음악만 들으면서 제 말을 무시하더군요. 그래도 전 신혼여행 가서 기분 좋게 놀다 보면 풀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기분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이것도 추억거리로 남을 거란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신혼여행지의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짐가방만 놓아둔 채 나가버리더군요. 게다가 제 카드까지 당당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전 엉겹결에 카드를 줬고 아내는 카드를 받자마자 휑 하고 나가버렸죠. 그리고 한참이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내의 돌발 행동에 전 화가 나서 술을 마셨죠. 그런데 술을 너무 마신 건지 전 만취한 상태로 로비에서 아내를 찾다가 저를 제지하는 호텔 직원과 시비가 붙어 다투기까지 했네요. 하필 쇼핑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로비에서 제가 호텔 직원과 다투는 것을 목격한 아내는 그 즉시 바로 뒤돌아서 호텔 밖으로 나가버렸죠. 기어코 아내는 다른 곳에서 자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돌아왔네요. 다음 날도 계속 쇼핑만 해대던 아내였지만 전 그래도 화해하려고 끝까지 아내에게 참고 인내하면서 때로는 내키지도 않는 애교까지 부려가며 신혼 분위기를 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끝까지 화해를 거부하더군요. 아내는 좋은 면을 보는 긍정적인 시선보다 나쁜 면을 보는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저를 보는 것 같았네요. 결국 신혼여행 기간 내내 첫날 밤도 보내지 못하고 그렇게 허무하게 한국으로 돌아왔죠. 저와 아내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도 따로 떨어져 앉을 만큼 서로에게 화가 단단히 나 있었습니다. 끝내 마음을 풀지 못한 저희 부부는 귀국 후에 각자의 본가로 돌아갔죠. 그리고 문자를 보냈네요. 우리 그만 헤어지자. 그래, 내가 이 결혼은 아니라고 했잖아. 이제 정말 헤어져. 우리는 헤어지기로 합의했지만 저와 그녀에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죠. 당연히 결혼하는 데 들어간 비용에 대해 따져 묻게 되더군요. 한참을 옥신각신 따지던 저와 그녀는 이게 누구 잘못인 건지 네 잘못이니 내 잘못이 아니네 그렇게 누가 잘못했는지 서로 잘잘못을 따지다 보니 이 결혼이 파탄나게 된 이유까지 따지게 되었죠. 저희는 서로 억울한 결혼을 했다는 주장을 시작했고 마침내 큰 싸움으로 불붙어 버렸죠. 그 큰 싸움은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 내야만 했네요. 신부 측에서는 혼인 전부터 신랑이 무심했고 입에 발린 소리로 그 순간만 모면하면서 넘어가려 했다네요. 그럼에도 그녀는 오랜 기간 저에게 계속 선물도 받아왔고 서로 좋은 관계가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합니다. 하지만 결혼 전 불안감을 느끼는 일명 메리지 블루로 인해 심리 상태가 위축된 상태에서 저의 실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잘 살려 했더니 제 무능력함이 드러났다 하더군요. 결혼 준비 내내 이 결혼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었지만 본인 결정이 아니라 양가 부모님의 회유와 설득 속에서 얼떨결에 떠밀리듯 결혼을 했다고요. 항상 본인의 감정을 어루만져주는 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하더군요. 신혼여행 후 돌아오는 비행기에서조차 조금이라도 신경 썼다면 같이 앉을 수 있었는데도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다네요. 네,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신혼여행 갔을 때의 그녀의 태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망친 거죠. 솔직히 첫날 밤에 외박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서울 전세금이 얼마인데요. 부모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제 능력인 거죠. 그 부분에 있어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절 무능한 사람이라 몰아세우다니요. 전 정말 억울했습니다. 결국 저희의 이혼 조정의 결론은 저의 승리로 끝났네요. 신부 측은 신랑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배상하고 신랑 측이 지불한 결혼 비용 850만 원까지 총 1,85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혼을 할지 말지에 대해 고민하다가 결혼했다면 부부가 된 이상 최소한의 의무는 다해야 했지만 신부는 그 부분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 신부는 자신이 부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으나 결혼 비용은 본인도 냈으니 결혼 비용은 반반으로 해달라 주장하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신부가 낸 비용은 결혼식장에서 신부 측 밥값뿐입니다. 물론 신부의 주장은 기각되었죠. 그리고 결혼 전 제가 선물한 명품백 또한 예물의 성격이니 돌려주라는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예물이라는 것은 결혼을 전제로 받는 선물인데 결혼 생활이 단 하루도 유지되지 않았으니 그 예물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판결의 결론은 수많은 갈등 속에서 그럼에도 결혼을 했으면 결혼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부부관계에 대한 노력을 일절하지 않았고 저희는 결혼식은 올렸다지만 하루도 같이 살지 않았으므로 결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단 몇 달이라도 부부로서 살았다면 부부로 살기 위한 노력을 인정했을 테지만 그조차 없었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판사의 판결대로 그렇게 처리가 되었네요. 저와 그녀는 결혼식은 거쳤지만 단 하루도 없던 꼴이죠. 그렇게 전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초스피드로 이혼남이 되었습니다. 혼인신고 기간조차 단 몇 개월 뿐인 거죠.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결혼은 절대 적선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쳤네요. 서로 간의 균형 없이 어느 한쪽에서만 마음을 주면 이렇게 되고 마는 거죠. 부부나 연인 사이에도 한쪽이 주인님 모시는 하인처럼 이것저것 다 해주는 그런 관계는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생각해보니 주변에서 그런 식으로 결혼한 부부가 잘 사는 것을 본 적이 없네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도 다른 한쪽은 억울하고 기분 상하고 있을 테니까요. 바로 저처럼 말이죠. 그런 잘못 끼워진 첫 단추 같은 문제점으로 결혼 생활 내내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푸념을 늘어놓기 일쑤더군요. 그런데 전 왜 몰랐을까요?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멍청해지나 보네요. 저와 같은 억울한 결혼이 되지 않으려는 부부가 동등한 입장으로 비슷한 무게로 사랑이란 마음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는 수준은 되어야 마지막까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큐피트를 쏘아대는 아기 천사 덕에 순진무구하게도 한 여자에게 일방적으로 그 마음과 순수한 영혼을 다 바쳐서 사랑했던 저 역시도 불행한 사랑의 끝을 보고 말았고요. 결혼이란 것은 인생 중대지사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더하여서 진중하게 깊은 고민을 해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아내는 결국 착함과 나쁨 중에 본성이 좋지 않은 나쁜 사람에 속한 것 같습니다. 저의 순박하지만 참 어리석었던 억울한 결혼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